네, 안녕하세요.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업의 프로그램 이름이 혹은 그 전투기의 이름 같이 겹쳐서 지금은 쓰고 있는데요. GCA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 그래서 이 세 나라의 국방장관이 지난 14일 날 도쿄에서 발표를 했죠.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2025년에 개발을 시작을 하고요. 2035년에 배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저번에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하고 좀 다른 점이 국제기구, 3국 간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상설기구를. 그걸 GIGO, 상당히 큰 기구입니다. 수백 명이 근무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GIGO는 GCAP 국제정부간 기구 그런 뜻입니다. 기고라는 그러한 기고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아마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잠시 부여의 계획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시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공동 개발 차세대 전투기의 컨셉트 모델입니다.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3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전투기입니다. 초음속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현재 체계보다 10,000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3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기구 설립에 합의했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일본, 영국, 이탈리아 3국은 오는 2035년까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한다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개발에 착수합니다.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번 공동 개발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태세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3국이 공동으로 뛰어난 항공 전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最先端の高性能な戦闘機に必要な技術やコストを自国だけで賄うことには大きなリスクがあります。こうした点で GCAP は日英という同志国が優れた技術を持ち寄り、コストとリスクを分担し合うことを可能とする歴史的なプログラムであります。예, 오늘은 이제 이 움직임이 우리한테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KF-21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대한민국에도 유리하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GCAP 프로그램이 그러면 과연 성공할 거냐? 네, 유로파이터보다는 훨씬 순조롭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상황이나 지금 이 기고라는 그런 국제기구까지, 국제정부간 기구까지 만든 거 보면 그런데 이 태생적인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게 뒤늦은 조치예요. 그러니까 한 발 늦었어요. 그래서 마켓 윈도우를 놓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유로파이터하고 같은 비슷한 운명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제 자세한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이 비행기의 성격을 좀 살펴보죠. 예, 쌍발 엔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모양은 이제 날개 모양은 변형 델타 윙이고요. 아까 이제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에 보면은 레이더가 10,000배 처리라는데 그 레이더가 10,000배 처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아마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배 정도의 정보 처리 양입니다. 그게 레이더로 들어온 거든 혹은 무슨 적외선으로 들어온 거든 광학으로 들어온 거든 충분히 당연히 그렇죠. 요새 컴퓨터와 AI의 성능 개발 속도를 보면 앞으로 12년 후 또 유로파이터는 한 10년 전 거니까 그럼 22년 사이에 데이터 처리량이 10,000배 늘어나죠. 충분히. 예, 그리고 이제 센서 융합을 얘기하고 있고요. 유무인 합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쌍발 엔진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쌍발 엔진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위에서 봐도 쌍발 엔진이고 아까 처음 보여드린 것도 이제 쌍발 엔진 스타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델타 윙입니다. 이거 크랭크드 델타 윙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기동성이 좋아지고 날개 면적이 늘어나서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항속거리가 좀 늘어나죠. 크랭크 델타 윙인데 이게 또 이 수평 꼬리 날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이텍이죠. 예, 진짜 하이텍입니다. 이게 쌍발 엔진이었고요. 예. 아까 이제 위에서 봐도 쌍발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변형 델타 윙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이제 기체 스킨 아래 이게 전부 온통 다 이제 센서로 둘러놓고 뭐 감청 안테나, 센서, 지향성 통신 안테나 등으로 기체 전체를 아래에다 도배를 해놓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무지막지한 정보 처리 능력으로 이걸 뒷받침한다. 이런 컨셉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센서 융합을 얘기를 하죠. 당연히. 네. 여기서 이제 센서 융합을 위해서 이때까지 다른 데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씁니다. ESMO.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러면 전자기파죠. 스펙트럼. 그러면 모든 스펙트럼에 걸쳐서 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모든 스펙트럼에 걸쳐서 처리한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시광선. 그것도 전자기파거든요. 적외선 전자기파죠. 그다음에 레이더 파장 뭐 레이더파 밑에 이제 통신 전파 이 모든 거를 최강 센서로 다 다뤄내겠다 이거예요. 센서 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EMSO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무인 합동작전 멈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죠. 예, 무인 편대기 같은 CCA라 그러죠.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그러니까 무인 편대기. 이런 거 같은 이제 고급 공중 드론은 이거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이라는 국제 규약에 의해서 국가 간의 뭐 기술이나 부품이나 이런 걸 제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KF-21에 같이 움직이는 무인 편대기를 개발했을 때 그걸 수출할 수 있냐? 고급일 때는 수출 못 합니다. 뭐 별로 무기도 많이 못 가지고 날고 뭐 예를 들어서 적재량이 뭐 한 300-400kg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데 수출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적재 중량이 뭐 500kg다 1톤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MTCR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급 공중 드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GCAP는 무슨 짓을 할 거냐? 우리 KF-11도 이걸 할 겁니다.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편대기는 너희가 만들어라 이거지. 각 국가별로. 그러니까 영국 따로 만들고 이탈리아 따로 만들고 일본 따로 만들고 너희가 각 무인 편대기는 만드는데 그 무인 편대기가 그게 무슨 종류가 됐던 간에 대개 GCAP랑 연동할 때는 이러이러한 함수를 쓸 수 있어. 이러이러한 기능을 쓸 수 있어. 인터페이스를 정해주는 거죠. 그거를. 우리도 그런 방식이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래야 KF-21을 수출할 때 좀 편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이 2018년부터 이렇게 꼼지락하면서 준비해왔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벌써 2018년이니까 벌써 5년 됐죠. 템페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4개 회사가 했습니다. 하나가 BAE. BAE는 우리는 뭐 BAE랑 직접적 거래가 많지 않은데 이거 무시무시한 회사입니다. F-35의 센서 퓨전의 대부분의 일을 BAE가 노스롭 그루만으로부터 재하청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물론 BAE 영국 본사가 아니라 BAE 미국입니다.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BAE가 이게 기술이 엄청난 회사예요. 센서 퓨전과 통합을 BAE가 하고요. 롤스로이스가 엔진을 맡았고요. NBDA, 이제 타우로스가 NBDA와 스위스 회사의 합작 회사인 타우로스 시스템스가 만든 거죠. NBDA 저거 미사일 잘 만드는 데죠. 예, 그 미티어 미사일 NBDA 거죠. 예, NBDA 미사일.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UK, 그러니까 영국 레오나르도 이렇게 4개 회사가 영국의 4대 업체가 이 템페스트를 해왔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영국 국방부의 지휘 아래. 이 프로그램을 승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생긴 것도 템페스트랑 거의 유사합니다. 예, 거의 유사하고요. 이게 지금 템페스트거든요. 거의 유사해요. 비행기 생긴 것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본을 합류를 시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레오나르도는 본사를 합류시킨 거고 그래서 이탈리아가 된 거죠. 일본에 두 개 회사가 합류를 했는데요. 하나가 미쓰비시 중공업. 이게 이제 BA를 보조해서 통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 노하우를 BA로부터 좀 배우겠죠. 어깨 넘어서.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제트기 엔진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IHI. 그 회사에서 만든 엔진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데가 60대가 쓰인 데가 저거죠. 저겁니다. 저 60대가 쓰인 데가 일본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 대잠 초계기가 있습니다. 그 일본이 비행기 기체는 그 일본의 C2 가와사키 항공기를 변형을 시켰어요. 좀 날씬하게. 이제 군용 항공기는 이제 펑퍼짐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항속거리가 안 나오니까 여객기 모양으로 날씬하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든 거죠. 그때 가와사키가 기체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4발 그 터보팬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 4발 터보팬 엔진이 IHI가 만든 엔진입니다. 그게 벌써 일본이 그거 만든 게 한 15년 전도니까 일본에 그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일본 그 우습게 볼 나라 절대 아니죠. 예. 한국 사람만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본다는 그런 그 농담이 있죠. 예. 그래서 IHI 엔진이 같이 이제 끼어드는데 이러면 이제 롤스로이스를 보조하면서 이제 항공 엔진에 대해서 뭔가를 좀 배워가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부터 영국 국방부 주관으로 영국의 4개 회사가 템페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려 왔는데 그 템페스트의 기본 비행기 형상을 거의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 영국 4개 회사 중에 레오나르도를 이탈리아 본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와 IHI를 끌어들여서 이걸 영국, 일본, 미국 프로젝트, 영국, 일본, 이탈리아 프로젝트로 만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보면 템페스트를 좀 보시면 이거 뭐 거의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네. 네. 요 팜버러 에어쇼에도 나왔었죠. 이게 템페스트입니다. 예. 그렇죠? 예. 거의 비슷해요. 예. 저것도 이제 크루트 델타 윙이잖아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느낌이. 추정 엔진은 지금 이제 이 35년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초도 비행을 29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초도 비행을 29년에 해야 된다는 건 엔진을 따로 개발할 시간이 없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거의 개발되어 있는 엔진이 있습니다. EJ2X0라는 엔진을 쓸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유로타이푼에서 사용하고 있는 EJ200 엔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유로타이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할 때 롤스로이스가 EJ200을 제안을 했었죠. 근데 우리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택했죠. 이 EJ20X는 F414EE 엔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F414EE 엔진이 되겠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엔진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EJ2X0고요. 최적을 보면 최적이 약 한 69% 나옵니다. 여기 2.43 입방메타고요. F414E가 여기가 1.70 입방메타입니다. 길이는 조금 긴데 이 직경이 훨씬 작아요. 추력은 92%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적 대비 추력이 많이 나오는 애죠. 최적이 69%, 67%, 70% 정도로 줄었으면 추력도 한 70% 나와야 되는데 추력은 92%나 나와요. 그러니까 신개념이란 소리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 추력을 비교를 해보면, F414E가 17,64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운드가. 얘는 16,20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애프터버너 추력이 F414EE가 26,400, EJ2X0가 24,240. 그래서 얘가 이제 최적 대비 추력이 많이 나오는 애라 추력 1파운드 포스를 만들어낼 때 그 엔진의 최적이 몇 세제곱 센티미터가 들어 해보면은 엔진의 그 외곽으로 계산해서 이거 제가 해본 겁니다. F414EE는 1파운드 포스를 만들어낼 때 최적이 138cc, 138
그러니까 이 입방 센티미터가 들고요. 그 다음에 EJ2X0는 2X0는 105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05cc가 됩니다. 훨씬 작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 내부 공간 여유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전체적 힘은 좀 떨어집니다. EJ2X0가. 이걸 이제 먼저 번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F414 400K하고 EJ200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 F414 400K가 조금 나아요. 추력이나 드라이 추력이나 AB 추력이 조금씩 낮습니다. 근데 거의 육박하죠. 근데 최적은 훨씬 작죠. EJ200이. 그래서 EJ200이 상당히 좋은 엔진이고요. 이게 좀 시간이 있었고 영국이 미리 돈을 질렀으면 EJ2X0를 쓸 일이 아니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최적을 좀 키웠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엔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과 제대로 한판 붙어볼 만한데 뭐 이 정도 엔진을 가지고 하면 요게 이제 체급이 KF21 체급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랑 체급이 같아요. KF21하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딱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KF21하고. 이 기체의 특징을 좀 요약을 해보죠. 기체의 특징을 요약을 해보면, 그 수평꼬리 날개가 없는 변형 델타윙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외곽 흰색이 날개의 외곽선인데 이런 식의 날개 모양을 이제 변형 델타윙이라 그럽니다. 수평꼬리 날개가 없죠. 기동성이 높고 날개의 면적, 잉면이 넓고 항속거리가 좀 길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즈가 이 코가 좀 길어요. 우리 KF11도 코가 좀 길거든요. 이 코가 길면 좋은 게 레이더 등 항전 장비, 그러니까 항공전자 장비를 넣기가 넉넉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주목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F-35하고 F-22가 공기 흡입구 모양이 좀 다릅니다. F-35는 그 벽에 혹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걸 범프죠. 범프 혹이죠. 벽에. 근데 F-22나 KF-21은 그 공기 흡입구와 몸체 사이에 격벽이 있고 약간 틈이 있어요. 칸막이가 있고 약간의 틈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기 흡입구로 공기가 빨려 들어갈 때 와류가 생기는 거를 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칸막이가. 약간의 본체와 그 덕트 사이, 덕트를 구별하는 약간의 그 칸막이가 있는 게, 덕트 칸막이가 있는 게, 이건 보시면은 그 덕트 칸막이가 없잖아요. F-35도 없거든요. 중국의 그 뭐 J-35인가 뭐 J-20인가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혹으로 돼 있어요. 혹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그 좀 더 그 스텔스 성능이 좋아지고 좀 더 세련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KF-21이 얼마나 실용적이냐면 그런데 신경 쓰기 싫다 이거지. 제가 보면 그래요. 신경 썼으면은 범프 방식 취할 수 있었는데, 그래 봐야 뭐 얻는 거에 비해서 괜히 그 비행기 조종만 어려워지고 비행기 자동 조종만 어려워지고 그런 건 과감히 생략 그러고 넘어갔다고 저는 감히 추정을 합니다. 저희 이제 KF-21이 날개 면적이 501 스퀘어 피트쯤 되는데 얘가 이제 500 그거보단 좀 넘어서 지금 유로파이터가 550이거든요. 유로파이터보다 조금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F-15가 600이 좀 넘죠. 그러니까 F-15보다는 덜 나가고 유로파이터보다는 더 나가는 500 플러스 혹은 550 플러스 정도의 날개를 가지는 거고요. 공호 중량은 KF-11이 한 26,000파운드 됩니다. 10한 4점 몇 톤 되겠죠. 잠깐 계산해 볼까요? 450 하면은 2만에서 4를 하면 한 12톤 정도 되겠네요. 12톤. KF-21이 26,000파운드.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갈 것 같아요. 얘가 KF-21보다. 그래서 KF-21과 동급이거나 그보다 약간 더 큰 몸집. 지금 유로파이터와 KF-21 사이나 유로파이터 정도 될 거다. 유로파이터가 KF-21보다 한 10% 더 나갑니다. 여러 가지로. 날개 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고급의 물건들이에요. 유로파이터, KF-21 뭐 요급 물건이에요.
그럴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냐면 전제가 있죠. 엔진을 EJ2X0를 사용한다는 전제를 가지면 그런 체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막 지르는 건 백모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좀 백모를 보시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 얘기고요. 자, 이 물건의 출시 타이밍,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자리매김, 이 물건의 마켓 윈도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2035년 배치인데 이게 이제 대부분 그렇듯이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오히려 시간이 앞당겨졌죠. 시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한 2038년, 39년, 40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또 의외로 시간 맞출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리 연습 문제를 풀었어요. 타이푼으로. 그리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국가 간 기구가 딱 끌고 3국의 국가 간 기구, 기고라고 GIGO라는 국가 간 기구가 앞에서 그게 이제 핵심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실력 있는 회사들 BAE, 롤스로이스, 그 다음에 MBDA,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그 다음에 미쓰비시, IHI 이 실력 있는 회사들이 6개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맞출 가능성도 있어요. 35년까지. 예. 자리매김은 이제 뭐냐면 KF-21에 대해서 또 F-35에 대해서 한번 보죠. KF-21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유사한 비행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급하고 항속거리 이런 게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네, 얘가 뭐 생긴 걸로 보나 기타 등등으로 보면 KF-21보다 훨씬 더 세련된 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F-35에 비교를 할 때 F-35가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지금 블락4인가요? 그 F-35에 대해서 얘가 어떨 거냐. 아마 얘가 2035년 이후에 이제 현장 투입되기 때문에 F-35보다 훨씬 더 우월한 센서 지능 항전 장비를 아마 훨씬 더는 아니고 약간 더 우월한 센서 지능 항전 장비를 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버전 F-35에 대해서 올해 신버전. 네. 그런데 이제 마켓 윈도우 및 차별화 포인트인데 2040년 KF-21은 어디까지 가 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2040년 일단 KF-21은 일단 기본은 스텔스 파생형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내부 무장창이 있을 거고요. 그 파생형으로. 그 다음에 뭐 그때쯤 되면 공기 흡입구 이제는 그 혹으로 한번 처리해 보지. 공기 흡입구 혹 처리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흡입구 면적이 늘어나죠. 경막이 없어지니까 한 5% 늘어나겠죠. 뭐 처음에 앞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뒤에 그 배관은 어떨지 몰라도 배관이야 이제 부품 이리저리 움직이면 또 늘어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엔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돼요. 쉽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F414 지금 400K를 쓰는데 F414 EE를 쓰게 되면 파워가 한 20%쯤 증가해서 아까 얘가 쓰려는 EJ20X만큼 그거보다 조금 더 파워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을 업그레이드한 그런 파생 기종이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엔진 쓰는 거 414 400K 엔진 쓰는 애도 있고 좀 더 비싼 값 주면 그러니까 414 EE 엔진을 쓰는 애도 있고 그럼 이제 안에 공기 관로가 좀 바뀌겠죠. 엔진이 파워가 늘어나니까 공기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이왕 손보는 건 날개도 뭐 이리저리 조금 손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그 변형 파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2040년쯤 가면. 두 번째는 지능 및 네트워크죠. 센서 융합 항전 장비 전자전인데 2040년쯤 가면 2023년 F-35는 쉽게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앞으로 17년 후에 훨씬 더 뛰어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멈트죠. 우리가 아마 멈트 편대 비행을 2020년대 말에 할 겁니다. 무인 편대기 운영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종류의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 인터페이스 이런 거 설계라게 개념 설계를 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이게 맨 땅에 헤딩하고 머릿속에서 쥐어 짜려면 안 나와요, 잘. 그런데 우리 무인 편대기를 가지고 우리 KF-11로 해보니까
멈트 조정할 때 요런 기능이 필요해. 이게 운영을 하면서 감이 잡히거든요. 그럼 요 기능들을 우리가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줄게. 그러니까 그 다발로, 그러니까 쇼핑백에 쫙 담아서 줄 테니까 네가 이 기능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무인 편대기를 너희 나라에서 만들어. 우리가 그걸 팔 수가 없으니까 국제규약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물밑에서 그 무인 편대기에 그 무인 편대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KF-21과 합동작전을 펼칠 때의 그런 전술 개념이나 또 펼칠 때 그 시스템의 연동, 이건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는 협정 위반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40년 기준으로 우리는 이런 노하우가 무르익어 가지고 고객용으로 제대로 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GCAP는 머리에서 쥐어짜낸 생짜배기 아주 어색한 걸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죠. 무장이 우리가 더 셀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중국 때문에 죽어라고 할 거거든요. MBDA는 국제시장에 팔릴 미사일을 해요.